오늘 장을 움직일 섹터와 종목들 뉴스를 통해 선점해 보겠습니다. 네 분과 함께 할게요. 오랜만에 뵈니까 왜 이렇게 반갑죠?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다키온뉴스 조우진 대표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첫 번째 이슈. 중국 시진핑 주석의 10년 만에 방한에 그린라이트가 켜졌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주말 사이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개막을 했죠. 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중국을 방문했고 그 자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이 방안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한 것으로 또 알려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정말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정상의 만남이라 봐야 되겠죠. 특히 시진핑 주석은 과거 2014년도, 지금부터 약 9년 전입니다. 그때 우리 대한민국을 방문하고 그 뒤로는 한 번도 오질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그 9년 동안에 우리 국가 정상, 박근혜 대통령이라든가 또 기타 대통령들은 중국을 가신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는 시진핑 주석이 먼저 얘기를 꺼냈다 그럽니다. 사실 나도 지금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이런 말을.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 한국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중국의 위상을 한번 살펴볼까요? 세계 넘버원 미국이죠. 넘버2가 바로 중국입니다. 우리는 간혹 일본하고 중국하고 별 차이 없겠지 그런데 제가 이 자료 보면서 공부했더니 4배입니다. 4배. 일본의 힘이 4라면 중국은 4.5입니다. 엄청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이나 중국이나 경제가 어려운 건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이 이번에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과 좀 더 가까워져야 되고요. 특히 중국은 지금 우리보다 더 힘들죠. 시진핑 주석이 3기 연임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에 빠졌죠. 그래서 저는 중국이나 한국이 공히 세계 넘버2의 그런 경제 규모를 갖는 중국, 그리고 넘버7의 우리 한국이 힘을 합쳐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주식시장도 3,00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또 긴 추석 연휴가 기다리고 있는데 국내 증시는 또 한산한 거래량이 예상되는 가운데 시 주석의 방한 기대감, 또 중국의 8.1 국경절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중국 소비주죠. 우리가 이렇게 좀 시장이 눌려 있을 때, 거래량이 한산할 때 주목해 볼 수 있는 중국 소비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반종민 소장님. 네, 일단 뷰티주에 따른 이슈는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서 뷰티주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애경 산업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애경 산업이 과거에 이제 단일 브랜드 때문에 굉장히 좀 좋지는 못했었고, 또한 중국 의존도 때문에 성적이 매우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3분기부터 실적이 좀 좋아지면서 추세가 좀 전향이 됐고요. 지난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경 산업에 대해서는 계속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상 중국과 일본, 미국 대의 매출이 좀 크게 기여를 하면서 글로벌 사업 매출도 영업이익이 크게 이제 증가를 했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앞으로 이 기업에 대해서는 브랜드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국내외 디지털 채널 강화에 따른 영향이 계속 좀 지속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 아마존에 대해서도 상반기 매출이 한 전년 대비 58% 이상 증가를 했던 점, 그리고 아마존 재팬에서도 지난해 상반기 대비 매출액이 5배 이상 증가를 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중국의 의존도가 높았던 기업이 애경 산업이긴 했지만은 지금 미국과 일본 쪽에서도 활로를 많이 개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생필품에 따른 이슈도 좀 지금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체질 개선과 구조조정을 통해서 실적 회복세를 4분기 때나 3분기 때도 기대를 많이 해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외에 중소형주 중심의 뷰티에 따른 긍정적인 이슈가 나올 때마다 결국은 코리아나 등이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진핑 방안에 대한 이슈에 대한 기대감은 결국은 중소형주 위주에 따른 뷰티주가 굉장히 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한다 하면은 지금 변동성이 매우 크니까 차익 실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애경 산업과 코리아나를 비롯한 뷰티 업종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업종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반도체 소식인데요. 결국 미국이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의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을
5% 이상 늘릴 수 없도록 한 가드레일 규정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워낙 지금 3월 이후부터 미국과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협의를 가졌었고 그때보다는 일부 진전은 있었다는 평가인데 그래도 국내 업계가 요구했던 기준은 10% 완화였죠, 김선영 대표님.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 쪽에서 10%를 제시했다는 건 사실상 필요한 게 10% 안쪽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뭐 잠시 후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일단 잘 아시는 대로 미국에서 생산되는 이제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향후 중국에서 확대할 수 있는 반도체 생산 능력을 5% 미만으로 이제 하는 거를 이제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와 기업이 이제 요구해온 핵심 사항 같은 경우는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한 10% 정도 되는데 요거는 받아들여지지는 않았고요. 일단 뭐 현재 생산 기준이 5%라고 돼 있는데 이걸 2배 늘려달라는 점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범용 반도체 기준 완화를 요구했었는데 이게 아마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좋은 거는 이제 반도체 생산 기준이 월별 웨이퍼수에서 연간 웨이퍼수로 변화했는데 사실 이거는 원래 연간을 했었어야 정상이죠. 월별로 하는 거는 사실 이 업종에 대한 이해도가 거의 뭐 제로에 가까운 그런 내용이었었는데 이걸 갖다 연간으로 바꿨다는 거는 그래도 좀 개선이 됐다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정상적으로 돌아온 거라고 그냥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 3월 달에 어쨌든 최초안보다 좀 넓어진 조치로 생산량이 이제 업황에 따라서 유동적이다라고 이제 얘기한 반도체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확대된 것보다는 그냥 정상화됐다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또한 실질적 확장이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이게 물리적 공간이나 장비라는 규정에서 장비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린룸이나 생산 라인 그리고 기타 물리적 공간으로 대체된 부분은 그나마 좀 다행이다. 이게 용어가 좀 디테일하게 된 부분이 다행이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중대한 거래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원래 10만 달러 이내로 규정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최종 규정에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괜찮은 것 같고요. 일단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좀 이르다라는 그런 평가도 많고 저도 사실 여기 좀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 현재까지는 반도체 업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최악은 좀 피했다라는 그 정도 의견이 좀 다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협상이라는 게 앞에서 좀 말씀드렸지만 이제 5% 제시했으면 이제 우리 측에서 이제 10%를 제시했다는 거는 사실 10%까지 필요 없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12%가 필요했는데 10%까지 이제 제시를 했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5에서 10% 그 안쪽 사이 어디쯤이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나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어쨌든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5%라고 하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뭐 제가 보더라도 크게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라고 하는 것도 오히려 그건 척하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진행된 상황들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악은 피했지만은 아직은 또 안심하기 이르다는 국내 반도체 업계들의 평가. 이 가운데 이번 주 27일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고요. 추석 연휴를 마치고 돌아오면은 10월 초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는 만큼 연휴 전후로도 업데이트될 수 있는 반도체 뉴스 플로우 여러분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배터리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LG화학이 중국 화유그룹과 손을 잡고 LFP 양극재 사업에 본격 진출합니다. 중국이 사실상 독점해온 이 LFP 양극재 생산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모습인데 맥을 추지 못하고 있는 LG화학 주가에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LFP 쪽으로 뛰어들긴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나마 좀 긍정적인 뉴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화학이 중국의 화유그룹과 LFP 양극재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뭐 이와 함께 리튬 가공 그리고 이제 니켈 재련이나 전구체로 이어지는 양극재 소재에 대해서 이제 수직 계열을 하겠다 그런 내용까지 나왔는데요. LG그룹과 이제 화유그룹의 산하 유산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2026년 양산을 목표로 모로코의 연산 5만 톤 규모의 LFP 양극재 합장 공장을 짓게 되는데 여기서 생산되는 양극재는 이제 북미 지역에 공급할 거라고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참고로 모로코 같은 경우는 미국과 FTA가 체결되어 있는 나라서 여기서 이제 생산된 양극재 같은 경우는 미국의 IRA 보조금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거까지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좀 살펴보니까 모로코에 공장을 짓는 이유가 이제 LFP 양극재 핵심 원료 중에 인광석이라고 있는데 이제 그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는 곳이 모로코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모로코 쪽에 좀 이제 공장을 짓는 것 같은데 뭐 잘 된 것 같고요.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LFP 양극재 사업에 진출하면서 여기에 보통 이제 망간을 더해가지고 용량과 출력을 더 높인 LMFP 양극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사업을 확장할 것이다. 이건 사실 누가 보더라도 뻔한 사실인 것 같기 때문에 이런 확장 계획까지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양사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의 연산 5만 톤 규모의 전구체 공장 설립도 검토 예정 중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좀 뭔가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LFP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대로 전기차를 가격을 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배터리 가격을 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이제 배터리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화학 투자하실 수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투자하실 수 있는 포인트가 좀 하나 더 늘었다.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G화학 주가 보면 8, 9월 너무 힘들었거든요. 부디 이러한 뉴스가 오늘 주식시장에 좀 힘을 불어넣어줄 수 있길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시 하나 확인해보죠. 이 두산그룹 박정원 회장의 여동생입니다. 박혜원 오리콘 부회장이 두산의 주식수를 또 축소를 했다고요? 예, 그 두산그룹은 이제 그 박정원 회장이 4세입니다. 4세들이 이제 경영 전문에 나서는데 그 오리콘 부회장인 동시에 박정원 회장이 여동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공시 규정에는 총수 일가, 동일인이라고 하는데 동일인에서 6천까지 한 주 이내 거래를 하기만 해도 무조건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혜원 부회장이 이제 두산 주식을 이제 축소했다 공시를 했고요. 거기서 생긴 이제 현금이 한 87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최윤희, 그러니까 박용현 전 회장의 며느리 역시 이제 아까 말씀드린 6천 이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분을 갖다 거래하면 이제 공시를 해야 됩니다. 역시 이분 역시 한 2만 2천 정도 매도를 해서 17억 원 정도 마련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두산그룹이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좀 안 좋았죠.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당시에 이제 원전에 대해서 탈원전 압박이 거세지고 또 이제 그 두산그룹의 또 중요 매출처가 이제 중동인데 그 당시도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이제 탈원전에서 친원전으로 전 세계적으로 또 원전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두산그룹의 어떤 수혜가 되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우디를 중심으로 해서 워낙 유가가 높다 보니까 엄청난 인프라가 이제 투자가 되고 있으면서 두산그룹 전체에도 이제 큰 이제 수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시겠지만은 지난주에 두산그룹의 이제 두산의 어떤 그 부문이었는데 이제 그 IPO를 하면서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면서 두산의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차익 실현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두 분은 그 최윤희 씨나 그 다음에 박혜원 그 부회장이나 모두 두산그룹의 어떤 게 거버넌스에 그걸 꼭 참여해야 될 분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이상 주가 올랐기 때문에 이제 차익 실현했다 보고요. 두산의 주가를 보면 YTD를 보면 이제 모레 그 금요일 날 종가 기준입니다. 금요일 날 목요일 날 계속 주가가 전체 코스피 안 좋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YTD가 거의 50%이기 때문에 아마 차익 실현에 대한 그 바람이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향후 두산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중동에 대한 경기가 좋기 때문에 중동 경기가 좋으면 두산 에너비트, 두산 바켓이 연달아 재무제표와 단일 재무제표가 반영됩니다. 이 점 역시 두산에게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두산 소식 한번 짚어봤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공모주 시장이 살아난다. 공모주로 쏠리는 개인들의 자금 뉴스로 이어가 보시죠. 오늘 인스웨이브 시스템즈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합니다. 또 수요일에는 밀리의 서재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는데 이 두 개 상장사 증거금만 무려 4조 원이 넘는다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이렇게 큰 기업들이 상장하게 되면은 자금이 그쪽으로 쏠리게 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좀 애매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단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요일까지밖에 시장이 진행되지 않는데 그나마 그 수요일 중에 월수에 또 큰 기업이 상장을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번 주에 수급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시장이 그렇게 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미리 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이죠. 인스웨이브 시스템이 오늘 상장이 되고요. 그리고 전자 플랫폼 기업 밀리의 서재 아마 여러분 많이 이용하실 텐데 이 기업도 상장을 합니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해서 두 개 상장사의 어떤 증거금만 하더라도 4조 원이 넘는다는 그런 내용이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고요. 공모주로 개인 투자자금이 좀 몰리고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일반적으로 공모금 투자자금을 몰리게 되면 돈이 정말 많거나 아니면 진짜 투자할 데가 없거나 이런 경우에는 몰리는데 물론 공모한다 해서 이제 많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 해도 좀 제법 큰 수익을 좀 받게 되면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금들의 수요는 사실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 상황 워낙 어렵기 때문에 사실 뭐 이건 누구라도 한번 그냥 공모는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돈 드는 게 아니란 건 이제 들어간 자금이 있긴 있죠. 근데 이제 뭐 일반적인 그런 이제 느낌 아실 겁니다. 일단 인스웨이브 같은 경우는 일반 청약률이 618.9대 1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수요 예측 결과는 672.42대 1이 나왔고요. 일단 오늘 상장한다는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는 일반 청약 경쟁률이 449.56대 1이 나왔고요. 그리고 기관 수요 예측 결과가 619.24대 1, 27일 상장입니다. 그래서 월요일과 수요일에 상장하기 때문에 이번 주는 또 우리나라 수요일에 이제 시장이 끝나기 때문에 끝나고 이제 연휴에 들어가기 때문에
때문에 아마 이번 주는 이 두 기업의 상장 때문에 자금의 수요가 좀 쏠리김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위쪽으로 강하게 흐름보다는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는 조금 투자에 주의를 하시면서 장기적으로 보신 분들은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 정도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악재가 산적한 시장, 그 가운데 또 IPO 시장에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 모습인데 청약에 참여하지 못한 개인 투자자분들도 분명 많으실 겁니다. 신규 상장주 투자 전략을 좀 잘 짜보고 싶은데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변종민 소장님? 네, 사실상 이 인스웨이브 시스템즈의 경우에 공모가를 좀 체크를 계속 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좀 매출액을 살펴보자면 2022년 당시 때와 지금 현재 반기 현재 매출액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도 작년 뭐 70억에서 지금 반기 현재 3억 정도기 때문에 다소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결국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도 그 라이선스와 그 컨설팅 매출 쪽이 굉장히 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고 유지보수 쪽이 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그 신규에 대한 매출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좀 재무적으로는 다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장을 한 이후로부터 뭐 211억 원 중에 그 향후 이제 사업 목적에서만 운영자 한 3년 정도 기간을 봤을 때 그 사용 목적에서 운영 자금을 144억 그리고 뭐 시설 자금은 37억 그리고 채무 상환 자금으로 한 30억 가량을 좀 사용할 예정인데 여기서 사업 추진 관련된 부분에서 인건비만 해도 한 3분의 1 정도 소모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주가가 다이렉트로 계속 좀 상승하기에는 좀 아쉽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는 좀 긍정적이지 못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첫 번째 포인트의 경우에는 상장 후 이제 신규 진입을 고려하는 개인 투자가분들의 경우에는 그 조정이 나올 경우를 좀 열어두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공모가가 24,000원이기 때문에 상장 후에 이제 큰 상승을 보인 후에 조정이 크게 나왔을 경우에는 공모가 부근에서 횡보 구간을 일정적으로 좀 유지를 했을 때 그때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은데 기간은 대략 그 보호예수 기간을 확인을 해서 3개월 뒤에 흐름을 보고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로 만약에 상장 후에 일시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확 하락이 나왔을 경우에는 공모가 하단 터치 후에 지분 매입 등의 확인들을 통해서 매입이 들어오면은 그때는 좀 매수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단기적 접근으로서는 유효한 게 두 번째 포인트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밀리의 서재 역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는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공모가는 24,000원으로 확정된 만큼 공모가 부근에서 주가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여부 여러분 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찬바람 불면 배당주에 투자하라는 주식시장의 오랜 격언에 따라 긴축 장기화 우려에 따른 조정 속 배당주 펀드가 그나마 수익을 내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은행주 비중이 높은 ETF 수익률이 눈에 띄게 수익이 높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해 주셨지만 찬바람이 불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주식 투자자 입장입니다. 뭡니까? 바로 배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배당은 보통 3% 이상 주면 많이 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4%, 5% 되는 배당주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배당주 투자했는데 그런데 그 한 달 동안에 주가가 말 그대로 배당 수익률 5%보다 내려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얻는 수익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종합주가지수가 약간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하향 횡보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종합주가지수는 지난 한 달간 수익률이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런데 배당 투자를 하는 배당주 ETF는 주로 플러스가 많습니다. 지금 자료화면 나오고 있죠? 가장 많이 수익이 난 건 월 7.5% 굉장한 수익 아닙니까? 자, 그런데 반대로 그럼 모두가 배당주 ETF 다 수익 났냐? 그게 아닙니다. 7.5% 수익을 낸 펀드가 있는 반면에 2% 마이너스도 낸 게 있다. 아니 왜 그러냐? 배당 투자했다면서 왜 그렇게 차이가 커? 바로 은행주의 보유 지분 여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도 배당에 투자하실 때 꼭 참고하셔야 될 점이 뭐냐? 내가 투자하는 이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 고점권에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주가의 하락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는 좀 하방 경직성이라 그럽니까? 하방 경직성을 가진 위치에 있는가? 이거를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배당 투자에 성공하죠. 무조건 배당 많이 준다고 덜썩 샀다가 주가의 고점에서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잘못하면 마이너스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시 하나 더 확인해 볼까요? 이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이 암 진단 전문 기업 젠큐릭스의 지분을 확대하면서 신규 대주주로 등재했다라는 내용의 공시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배경 짚어주실까요? 예,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자체가 좀 이렇게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러니까 삼성 자산운용이 100% 보유한 기업이고요. 그래서 삼성 자산운용인데 왜 굳이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이 또 있느냐? 그 사명에서 알다시피 액티브라는 거는 사람이 주도해서 해당 종목을 서치한 다음에 그 주가에 대해서 이제 매수나 매도를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더 이제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우리가 거기에서 리서치를 더 많이 부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젠큐릭스는 요즘 한창 그 우리 상반기에 뜨거운 이제 AI로 병, 특별히 암을 갖다가 진단하는 이제 기업입니다. 여기에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이 젠큐릭스에 대해서 66만 주를 취득하면서 5% 이상 대주주가 등재했다는 것은 그 제가 누누이 몇 번 말씀드리지만 바이오나 뭐 심지어 반도체도 숱한 많은 기업들의 그 공정을 갖다가 일반인들이 다 아시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믿을 만한 자산운용 기관이 5% 대주주가 등재됐다. 그럼 일단은 젠큐릭스에 대해서 일정 이상 이제 그 믿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 동시를 갖다 활용할 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기업이 5% 이상 대주주가 됐다는 것은 해당 기업을 갖다가 믿을 수 있는 기업이다. 근데 또 이상 기업이 만약에 지분이 확대했다. 그러면 더 장기적으로 이 회사에 대해 긍정적 보고 있구나. 이렇게 똑같이 추정만 하셔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 큰 문제는 없다는 건 해당 회사를 투자했더니 어느 날 상장 폐지가 됐거나 주가가 급락하거나 이런 일은 사실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젠큐릭스 아까 말씀드렸듯이 AI로 이제 암을 진단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유방암 같은 경우도 유방암에 많은 치료제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개인용으로 맞춤형으로 정밀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오히려 후유증이 크기 때문에 여기를 갖다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 이번에 지난주에 끝난 한국경제신문에서 발표한 그 포럼에서도 젠큐릭스 대표가 나와서 유방암을 갖다 예시로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유방암을 갖다가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는데 AI가 이제 더불어 같이 가면은 치료 효과가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젠큐릭스의 이런 AI 분자 진단 서비스가 8월 달에는 이제 그 건강보험의 급여로 이제 적용이 됐고 그리고 국립암센터에도 젠큐릭스 제품이 납품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이 5% 이상 대주주로 등재됐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젠큐릭스 주가 측면에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초 고점 도달 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현 시점 투자 매력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사실 그 7월 말일 때 그 미국 암정복 프로젝트, 그러니까 캔서문샷 참여 때문에 이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계속 좀 우상향을 하다가 9월 한 중순부터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상 그렇게 뭐 크게 걱정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래쪽에 좀 지지 구간이 별다른 부분들이 지금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 조정은 좀 어느 정도 좀 열어두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 기업에 대해서 추가적인 포인트가 뭐 최근 이제 임시주총을 통해서 신규 선임이 된 임원 중에 랩지노믹스 사업개발 본부장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그 랩지노믹스와 관련된 기업들도 뭐 결국은 이제 상승을 하긴 했지만은 이러한 그 임원이 좀 포함이 됐다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일단 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나 모멘텀은 충분한데 추가 상장 전환 가격보다는 지금 한참 아래기도 하고 의료기기 모멘텀이 부각돼서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2020년 때 당시 때 기술 특례 상장을 했다 하더라도 5년 연속 그 영업 손실이라 재무적으로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이 다소 좀 적은 편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서 무리하게 접근하지는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지지 구간이 없기 때문에 추가 조정 가능성은 좀 열어둬야 되겠지만은 일시적으로 좀 조정이 나왔을 때 횡보 구간을 좀 걸치게 된다 한다면은 그때는 좀 진입을 해봐도 충분히 기업에 대해서 모멘텀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때 좀 진입을 해봐도 상승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